전설시대. 중국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 문화로는 홍산 문화, 양사오 문화, 다원커우 문화, 허무도 문화 등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흔히 전설 속 신화시대 또는 전설시대라고 부르죠. 복희, 신농, 황제 같은 이름이 등장하며 이들은 중국 문명의 시조로 여겨지지만 실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신화 속 인물들입니다. 하나라. 하나라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로 전해지며 보통 기원전 2070년부터 기원전 1600년까지 약 470년간 존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해 신화와 역사 사이에 걸친 전설적인 왕조로 여겨지죠.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거왕은 대표적인 악녀 말희와 함께 사치스러운 연회와 고문을 일삼는 폭군으로 군림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거왕의 폭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상나라의 탕왕은 주변 소국들과 연합하여 하나라를 공격했고 결국 하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상나라. 상나라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고고학적 증거가 남아있는 왕조입니다. 하나라를 멸망시킨 탕왕이 세웠으며 특히 후기로 갈수록 또를 은으로 옮기면서 은나라라고도 불리죠. 이 시기에는 청동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며 무기, 제기, 장신구 등을 정교하게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또한 갑골문자라는 초기 한자가 등장해 제사나 점을 치는 데 쓰였고 이는 한자의 기원이 되었죠. 상나라의 왕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제사와 전복을 주관하는 종교적 존재로서 강력한 재정일치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왕인 주왕은 거왕과 마찬가지로 사치와 폭정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샀고 결국 주나라의 무왕에게 패하면서 상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주나라. 주나라는 상나라를 멸망시킨 무왕이 세운 왕조로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256년까지 무려 800년 가까이 지속된 중국 역사상 최장수 왕조입니다. 초기 주나라는 수도가 서쪽에 있어 서주라 불리며 넓은 땅을 통치하기 위해 동생이나 친척들에게 땅을 나눠 통치하게 하는 봉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왕실의 권위가 약해졌고 기원전 770년 서쪽 이민족 견웅의 침입으로 수도를 동쪽 나급으로 옮기게 되면서 동주시대가 시작됩니다. 동주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뉘며 수많은 제후들이 왕보다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죠. 춘추시대. 춘추라는 이름은 공자가 편찬한 역사서인 춘추에서 따온 것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기록한 책에서 유래했죠. 춘추시대에는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약해지고 각 제후국이 패권을 다투며 패자를 자처했습니다. 왕을 대신해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명분 아래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세력을 넓혔죠. 5명의 강한 패자를 춘추 옥패라고 부르며 시대나 관점에 따라 누구를 넣느냐는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는 철기 사용이 본격화되고 귀족이 아닌 실력 중심의 인재, 즉 사계층이 떠오릅니다. 이들은 학문과 무예를 갖춘 신흥 지식인으로 제후들이 경쟁적으로 등용하며 그들의 사상이 꼽히기 시작했죠. 이때 등장한 수많은 사상가들을 묶어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공자, 맹자, 노자, 장자, 한비자, 묵자 등이 있죠. 전국시대. 기원전 403년 강력한 진나라가 내부 권력 다툼으로 조, 위, 한 세 나라로 분열되면서 전국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사건을 삼분지변이라 부르죠. 이후 제, 초, 연, 진, 조, 위, 한의 7나라가 서로 패권을 다투며 이들을 통틀어 전국 칠웅이라 부릅니다. 무력 중심의 통일 전쟁이 계속되었고 제후들은 더 이상 주나라 왕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철제 무기와 대규모 군대, 중앙 집권적인 관료제, 그리고 정치 개혁과 법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며 진짜 국가 경쟁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더욱 극단적이고 실용적인 사상이 떠올랐으니 바로 법가이죠. 가장 변방에 있던 진나라는 법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200년이 넘는 전국시대를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는 진시황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진나라.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 그가 통일한 것은 영토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화폐, 도량형을 통일하며 효율적인 행정과 교류 기반을 다졌죠. 또한 다른 사상 통제를 위해 유가, 도가, 묵가 등의 책을 불태우고 반대하던 유생들을 생매장한 분서갱유도 단행했습니다. 통일 이후 진나라는 거대한 토목공사에 나섭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북방 이민족을 막기 위해 여러 지역의 장성을 연결해 만리장성을 쌓고 자신의 무덤 진시황릉을 짓는 데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죠. 하지만 과도한 세금과 강제노역, 사상 탄압과 개인 숭배는 결국 백성들의 불만을 폭발시켰고 이 혼란을 틈타 항우와 유방의 대결이 시작되며 진나라는 단 15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한나라. 초나라의 명장 항우 그리고 평민 출신의 유방. 항우는 강력한 무력과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유방은 인재를 잘 등용하며 현실적인 감각으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결국 초한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대결이 시작되고 기원전 202년 유방이 항우를 최후의 전투에서 물리치며 승리하게 됩니다. 이로써 중국 역사상 두 번째 통일왕조 한나라가 탄생하게 되죠. 한무제는 한나라를 전성기로 이끈 황제로 흉노정벌, 영토 확장, 그리고 비단길 개척 등을 통해 한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황실은 다시 부패했고 외척과 황관이 정치를 농단하면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기원후 8년, 외척 출신 왕망이 황제를 몰아내고 신나라를 세웠지만 이상주의적 개혁은 실패했고 15년 만에 무너집니다. 이후 한나라는 다시 부활하며 앞시기를 전한, 뒤시기를 후한이라고 구분합니다. 하지만 후한이 되어서도 환관과 외척의 갈등, 그리고 백성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고 기원후 184년, 드디어 노란 머리를 두른 농민들이 봉기합니다. 바로 황건적의 난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앙의 통제력은 무너지고 지방 세력이 강해지며 곧바로 삼국지의 무대로 이어지게 되죠. 삼국시대. 각지의 군웅들이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조조. 조조는 뛰어난 전략과 인재 등용으로 화북 지역을 장악하며 사실상 후한 조정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자 남쪽에서는 그를 견제하려는 두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비와 손권. 기원후 208년 양쯔강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적벽대전에서 유비와 손권 연합군이 조조의 대군을 상대로 승리하며 세 나라의 균형이 시작됩니다. 기원후 220년 이후 조조의 아들 조비는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지로부터 선양을 받고 위나라를 세우며 삼국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이듬해 유비는 총나라, 229년 송건은 오나라를 세우며 중국은 위초고 세나라로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기원후 263년 위나라가 먼저 총나라를 멸망시키고 265년 위나라가 실권자 사마여미 황제를 폐위시키고 진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280년 진나라는 오나라마저 정복하며 60년에 걸친 삼국시대는 막을 내리죠. 5호 16국 시대와 남조. 280년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며 짧은 평화가 시작됐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나라 2대 황제 사마충은 무능한 황제로 이에 황족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 서로 다투게 되었고 291년 팔왕의 난이라는 대규모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혼란 속에서 북방의 유목민족들 흉노, 선비, 갈, 저, 강, 이른바 오호라 불리는 이민족들이 중원에 대거 진출하며 각지에서 정권을 세우게 되죠. 이 시기를 5호 16국 시대라고 부르며 실제로는 30개가 넘는 나라가 흥망을 거듭했지만 대표적인 16개 나라를 기준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북방은 문자 그대로 혼란의 시대, 정복과 멸망이 반복되고 한족과 유목민족이 충돌과 융합을 겪죠. 한편 남쪽에서는 진나라 황실의 후손 사마예가 남쪽으로 내려와 317년 동진을 세웁니다. 하지만 황제의 권력은 약했고 실질적인 정치는 귀족 가문들이 주도하죠.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귀족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황제를 폐위하고 새 황조를 세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쪽은 동진 이후 송, 제, 양, 진의 4개 왕조가 차례로 교체됩니다. 이를 묶어 남조라고 부릅니다. 모두 한족 정권이며 남중국 문벌귀족 중심의 정치가 특징이죠. 이처럼 북쪽은 오랑캐들이 쟁탈전을 벌이는 무력의 시대, 남쪽은 귀족들이 권력을 갈아끼우는 문치의 시대였던 것. 439년 그러나 결국 선비족 출신의 탁발규가 북위를 세우고 북방을 통일하게 됩니다. 북위의 황제 자리에 오른 효문제는 전혀 새로운 방향의 개혁을 시작하죠. 이제 우리도 유목민처럼 살지 말자. 중국의 문명국처럼 살아보자. 복장도 바꾸고 성씨도 바꾸고 말도 한족처럼 바꾸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선비족 귀족들에게 한족과 결혼하라고까지 하죠. 하지만 이 개혁은 양쪽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한족들은 겉으론 친절했지만 속으로는 그래봤자 오랑캐잖아 라고 무시했고 선비족들은 우리 전통을 다 없애다니 라며 반발했죠. 결국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북위는 다시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하나는 동위, 하나는 서위. 이 두 나라는 얼마 안가 동위는 북제로, 서위는 북주로 이어집니다. 그러던 중 북주에서 특별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양견. 581년 그는 어린 황제를 밀어내고 스스로 황제가 되면서 수나라를 세우죠. 그는 북제를 통일시키고 얼마 안가 남쪽의 진나라까지 멸망시키며 589년 남과 북을 완전히 통일시키며 300년 넘게 이어진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수나라의 통일과 개혁. 수나라는 지방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황제가 직접 관리를 임명하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합니다. 관리 채용 제도도 바꿔버리죠. 추천이나 혈연 말고 시험을 통해 인재를 뽑자. 바로 과거제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황허와 장강, 북쪽과 남쪽을 물길로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하는데
이것은 수나라를 대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자 수나라를 망하게 하는 1등 공신이었죠. 어마어마한 운하를 만들기 위해 수백만의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됐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공사 도중 굶고 쓰러지고 죽어갔습니다. 게다가 수나라는 북쪽에 있던 고구려를 침략하는데 이것 또한 수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정타였죠. 이때 전쟁인 살수대첩에서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이 대승을 하면서 수나라 내부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618년 당나라의 시작. 이연이라는 수나라 장군은 궁궐을 장악하고 당나라를 건국합니다. 그의 아들 이세민은 당나라의 황금기를 연 인물로 정치,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개혁을 이끌었고 중국을 최고의 제국으로 성장시켰죠. 서쪽으로는 돌거를 무너뜨리고 북쪽으로는 몽골 초원, 서쪽은 중앙아시아의 타클라마칸까지 진출하며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당시 수도 장안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도시였고 세계 각지의 상인과 유학생들이 몰려드는 초국제 도시가 되었죠. 이세민이 죽고 그 뒤를 이은 당고종에게는 아주 특별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측천무후라고 부르는 인물이죠. 그녀는 원래 이세민의 후궁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민의 아들인 당고종은 아버지의 여자를 사랑했고 자신이 황제가 되었을 때 그녀를 후궁으로 맞이하죠. 그러나 당고종은 병약하였고 측천무후는 황제의 빈틈을 대신 메워 훗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690년 그녀는 당나라를 주나라로 바꾸며 중국 역사상 최초의 여자 황제가 되었습니다. 705년 결국 그녀는 나이가 들고 조정에서도 반발이 커지자 신하들의 쿠데타로 폐위당했지만 정식으로 당나라의 황제 중 한 명으로 기록돼 있죠. 그 뒤로 당나라는 계속해서 문화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세계 최대 도시 장안은 실크로드의 종착지로 번영을 누렸고 전 세계에서 온 학자, 상인, 외교 사절들이 북적였습니다. 이때 이백, 두보 같은 중국 최고의 시인들이 활동했죠. 한편 이렇게 평안하고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한 당나라에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황제가 양귀비라는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 국정을 망치고 있었죠. 755년 안녹산의 난과 875년 황소의 난으로 인해 당나라는 크게 흔들렸고 특히 황소의 난을 진압한 주전충은 공로로 막강한 군사력과 권력을 갖게 됩니다. 907년 결국 그는 당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스스로 폐위시키고 후량이라는 나라를 만들며 황제 자리에 올랐죠. 5대 십국시대. 그러자 주전충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각지에서 독립을 하게 되니 북쪽에는 5개의 왕조가 남쪽에는 10개의 군벌 국가가 서로 싸우고 또 무너지고를 반복합니다. 960년 북쪽의 장군이었던 조광윤이 무혈 쿠데타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세운 나라가 송나라죠. 조광윤은 하나하나 군사력, 외교, 회유를 섞어가며 천천히 남쪽 정벌을 시작합니다. 979년 송나라가 완전히 중국을 통일하며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죠. 하지만 문제는 북쪽, 당시 북방은 거란이 세운 거대한 제국 요나라가 있었죠. 송나라와 요나라가 대치했지만 군사력으로는 송나라가 요나라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결국 돈으로 해결하기로 합니다. 송나라가 매년 요나라에게 은과 비단을 조공으로 바치는 것으로 평화를 유지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서쪽에서 또 다른 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합니다. 서한은 탐라족이 세운 나라로 송나라는 그들에게도 은과 비단을 바치고 평화를 유지하죠. 1100년대 초 거란족의 요나라는 점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여진족이 강성해지니 금나라를 건국하고 빠르게 북방을 장악합니다. 금나라와 송나라는 서로 힘을 합쳐 요나라를 밀어냈지만 얼마 안 가 바로 뒤통수를 때리고 송나라를 공격하죠. 1127년 금나라의 군대에 밀려 송나라 황제와 황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황족의 일부는 남쪽으로 도망가 남송을 건국합니다. 여기서부터 중국은 북쪽에는 금, 남쪽에는 남송으로 나눠지죠. 실크로드를 빼앗긴 남송은 해상 무역을 발전시켰고 오히려 상업과 무역은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13세기 초 북쪽의 초원에서 상상도 못한 거대한 제국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몽골 제국. 몽골 부족을 통일한 칭기스칸은 세계 역사에서 손꼽히는 최강의 정복자였죠. 1234년 몽골에 의해 금나라가 멸망하고 그 뒤에는 남송을 공격합니다. 1279년 남송은 40여 년을 버텼지만 결국 멸망하며 완전히 몽골족의 나라가 되어버렸죠.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은 원나라를 건국하고 중국을 통치합니다. 원나라는 독특한 4계급 체제로 운영되었는데 특히 한족은 철저하게 차별받는 구조였습니다. 훗날 원나라는 일본을 2번이나 공격했으나 실패하며 큰 타격을 입었고 정치가 부패하자 반란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 세력을 몰아내며 새로운 한족 왕조를 세웠죠. 1368년 명나라를 건국하며 한족이 부활합니다.
명나라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료가 모든 걸 통제하는 철저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과거 제도를 강화해 능력 중심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그 당시 명나라의 해안가에는 왜구들이 침략했습니다. 일본 해적들이 중국 해안가를 약탈하고 인신매매, 밀무역까지 저지르자 좋아, 아예 바다를 막아버리자 강력하게 바다를 봉쇄했는데 이른바 해금 정책이었죠. 1592년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은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명나라는 총 5차례에 걸쳐 20만 명이 넘는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것은 명나라의 체력을 크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죠. 1619년 이식이 여진족을 통합한 느루아치가 후금을 세우고 명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644년 잇따른 침략에 명나라는 수도가 함락당하며 여진족은 청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청나라는 백성의 민심을 얻기 위해 명을 정통 계승한 왕조라는 것을 주장했지만 한족 입장에서 이민족의 지배는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러면서 청나라는 한족에게도 자신들처럼 변발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처음에는 한족도 반발하며 거세게 저항했지만 결국 변발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죠. 청나라는 중국 전역과 몽골 그리고 티베트의 신장, 동부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차와 비단, 도자기는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특히 영국은 차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할 정도. 영국은 청나라와의 무역을 원했지만 청나라 입장에서는 영국의 물건이 딱히 필요하지 않았죠. 결국 무역 적자에 빠진 영국은 인도에서 아편을 생산하여 청나라에 몰래 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되자 국가 경제는 무너졌죠. 이때 청나라 조정에서는 임칙서를 광저우 항구에 파견해 아편을 막게 했고 이때 임칙서는 아편 2만 상자를 폐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영국은 분노하였고 1839년 아편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청나라는 낡은 목선과 화살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농민병들이 영국군과 싸웠고 결과는 청나라의 대패배였습니다. 1842년 전쟁에 대한 패배로 난징 조약을 맺게 되고 이것은 굴욕의 시작이었죠. 홍콩을 영국에게 넘겼고 5개의 항구를 개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서양의 열강들은 중국 별거 아니네 라는 인식이 생겼고 하나둘씩 뜯어먹기 시작하죠. 그러자 청나라 내부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1851년 홍수전이라는 자가 자신을 예수의 동생이라 주장하며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고 태평천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결국 진압했지만 청의 국력은 큰 내상을 입습니다. 청나라의 사람들은 서양의 기술을 배우지만 정신은 지킨다 라고 외치며 양무운동을 시행합니다. 1861년부터 1895년까지 약 30여 년간 지속된 운동은 신식군대를 도입하고 북양함대라는 아시아 최강 해군을 창설하게 되죠. 1894년 조선은 청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일본은 조선을 차지하려고 야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을 서로 지배하기 위한 전쟁을 하게 되죠. 청나라는 웅장한 북양함대로 일본과 싸웠지만 결과는 대패배. 겉보기에만 웅장했을 뿐 내부는 부패했고 장비는 노후되었으며 서태후가 해군 예산을 슈킹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었죠. 그러자 민심은 폭발하며 의화단 운동이 발발합니다. 1900년 우리는 무술로 총알도 막는다 라는 믿음으로 기독교와 외세가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해 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은 사망했지만 청나라 정부는 오히려 이것을 반기며 은근히 의화단을 도와주었고 열강들은 자신의 나라의 사람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연합군을 만들어 베이징까지 진격하게 되죠. 결국 청나라는 신축조약이라는 최악의 조약을 맺으며 연합군의 진격을 막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순원은 이대로 가면 진짜 망한다 라고 외치며 동맹회를 결성하고 반청운동을 펼치죠. 1911년 전국적으로 무장봉기하며 신해혁명을 일으킵니다. 1912년 1월 1일 순원은 임시 대통령에 취임하며 중화민국을 탄생시키죠. 이렇게 청나라는 268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순원은 스스로 대통령 자리를 내놓고 청나라 군벌 출신이자 권력자였던 위안스카이에게 넘겨주는데 여기서 황당하게도 위안스카이가 황제를 선언. 그러자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즉위 83일 만에 퇴위하며 더 이상 황제가 설 수 없는 나라가 되었죠. 그러자 각지의 장군들이 영토를 나눠먹으며 군벌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두 세력이 부상하는데 국민당과 공산당. 국민당은 국가 통일과 근대화를 목표로 순원이 세운 정당이었고 이후 장제스가 후계자로 이어받았습니다. 공산당은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를 목표하여 여러 명이 함께 창립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오쩌둥이었죠. 두 세력은 처음에는 손을 잡기도 했지만 이념 차이로 충돌하게 되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던 중 중일전쟁이 발발하죠.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일시적으로 손을 잡고 반격하였고 전쟁은 8년이나 지속되며 중국은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때 국민당은 민심을 점점 잃어갔지만 공산당은 민중과 함께 싸운다라는 이미지를 통해 지지층을 넓혀가게 되죠.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이때 승리한 것은 공산당이었습니다. 1949년 장제스는 국민당 정부를 이끌고 타이완으로 퇴각하였고 마오쩌둥은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인민이 일어섰다 외치며 중화인민공화국 시작을 알리죠. 이로써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1950년대 중국은 소련을 모델로 삼아 토지를 몰수하며 농민에게 분배하고 계획 경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에도 참전하게 되죠. 1958년 마오쩌둥은 중국을 초고속 산업 국가로 만들고 싶었고 농촌에서도 철을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약진 운동을 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과학적인 생산과 기록 조작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겹치며 중국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만 최소 2천만 명 이상이라는 큰 내상을 입게 되죠. 하지만 마오쩌둥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66년 기성세대는 썩었다. 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문화 대혁명을 시행하고 교사, 교수 등을 죽이고 문화재를 파괴하는 등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져 중국은 더욱더 후퇴하기 시작하죠.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문화 대혁명은 멈췄지만 중국은 피폐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덩 샤오핑은 권력을 잡고 개혁 개방을 합니다.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나름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였으니 이것은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죠. 1990에서 2000년대 저렴한 인건비와 막대한 노동력으로 세계의 자본이 중국에 몰려들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며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에 편입되었습니다.